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K 블랙팬서 전차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로마니아와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로부터의 대규모 주문을 통해 반영됩니다. 이는 K 전차의 우수한 성능과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체들보다 훨씬 빠른 배송 시간이라는 중요한 경쟁 우위 때문입니다. 한국의 K 블랙팬서 전차는 첨단 기술, 유연한 운영 능력 및 강력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뛰어난 화력, 현대적인 방어 시스템 및 높은 전자 호환성을 갖춘 K는 현대 전장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전투 상황에서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빠른 가속력과 다양한 지형에서의 유연한 이동성 역시 이 전차의 주요 강점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한국의 신속한 배송 능력입니다. 독일과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이 생산 및 배송 일정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은 대량 주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파트너 국가들에게 필요한 국방 시스템을 제때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럽의 무기 구매 경향 변화는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한국이 글로벌 군사 지도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유럽 국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성공은 그들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방 전략에서 속도와 전투 효율성이 우선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나타냅니다. 이제 한국이 유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루마니아가 K 전차와 K 구자주포를 도입해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 디펜스 뉴스 디펜스 누주. 최근 노르웨이에 이어 리투아니아도 독일 레오파드 2 전차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K 전차가 유럽에 진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폴란드의 이어 루마니아가 한국산 이전 차 300대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구형인 루마니아 주력 전차 TR-85M1 비조놀 BIGONUA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차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에이브럼즈 전차를 54대 구입했지만 앞으로 300대의 전차를 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레퍼드 EA8 전차도 후보가 되었지만 폴란드가 현대로템의 K 전차를 구매하면서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렸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종종 상호 운용성이 핵심으로 동일한 무기 시스템을 구입해왔기에 폴란드가 K 전차를 대거 구입한 것이 루마니아에게도 큰 영향을 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 조달 담당관 테오도르 인시카슈 장군은 지난 7일 루마니아에서 열린 2024만 루마니아 방위산업협력회의에서 약 300대의 전차 구매를 원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루마니아 군대에 가장 효율적인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K 전차 도입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마니아의 결정은 인근 국가 리투아니아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전력 보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당초 K 전차와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도 고려했지만 결국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54대를 도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리투아니아군과 리투아니아 국방자원청은 이 세 개의 전차를 시험하여 종합적인 시장 분석과 군사적 평가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2 전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평가 기준은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 운영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오파드의 다양한 버전이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등 14개의 나토 동맹국을 포함해 전 세계 23개국에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레오파드 탱크를 구입하면 높은 상호작용과 호환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차의 납기는 46년 정도로 비슷하지만 독일 전차의 가장 큰 장점은 유지 비용이 훨씬 낮은데 에이브람스는 레오파드보다 문형 비용이 1.5배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석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경제 포털 비즈니스 알러트는 27일 폴란드가 군수 산업 덕분에 한국의 유럽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무기 구매에만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통신, 기술 4.0 및 건설 부문에서도 개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왜 프랑스와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무기를 도입했는지를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에서 주문한 장비를 비교적 짧은 시간 만에 인도할 수 있는데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 생산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문이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이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레오파드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문인데 이는 단 54대가 8년 만에 인도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동시에 한국은 4년 안에 폴란드에 KE 전차 180대를 인도할 예정이라며 극단적으로 대비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3배의 양을 절반의 시간에 인도해내는 무서운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문한 노르웨이도 8년 만에 54대를 받게 되는데 이제 주문한 리투아니아는 앞으로 전차를 받으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리투 애들은 신형 전차를 2035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으려나?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루마니아가 독일 전차 도입을 포기하고 한국산 KE 전차를 도입하려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덴마크 방위산업체 관계자 모겐센은 한국의 KE와 K9의 연간 생산 능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겐센은 현재 현대로템과 한화가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고 있다며 KE 전차는 연간 15만 180대, K9 자주포는 연간 30만 320대, K10은 연간 15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생산력은 지금 1년 안에 웬만한 국가의 육군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양입니다. 올해 안에 폴란드와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이행 계약이 성사되면 1차에 이어 KE 전차 820대, K9 자주포 430여 문, 천무 80여 문 등이 추가로 계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나토 국가들이 독일산 전차를 가장 많이 운용해 호환성과 유지 보수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폴란드에 1000대의 KE 전차를 인도하고 루마니아에 300대를 전달하면 순식간에 1300대의 전차가 유럽에 배치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차가 다 인도필 때까지 리투아니아는 독일에게 주문한 레오파드 전차를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 독일로부터 전차, 장갑차를 구매한 나라는 대부분 납기 지연을 겪었습니다. 독일제 기갑 차량은 초도 물량 인수에 45년, 계약 물량 완납까지 7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해진 지금은 납기가 얼마나 더 지연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독일 라인메탈도 한국처럼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 라인메탈에는 21.000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2만 5천 명으로 늘렸으나 아직도 구인 사이트에는 1,300개의 채용 공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이나 한화는 로봇을 사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은 생산을 쉽게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숙련된 인력에 많이 의존하는 독일 라인메탈은 인력도 잘 뽑히지 않지만 인력을 뽑아도 숙련시키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려 쉽게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방위산업은 민수 분야의 대량 생산 방식을 받아들여 제도 문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와 세계 제1의 방위산업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영국 등의 나라들은 기존의 방식과 패러다임을 유지한 채 대량 생산 방식 일부만 적용하고 숙련된 장인 마이스터에 의해 양질의 마감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아직도 전통적인 숙련공인 마이스터 위주의 노동할당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대량 생산 방식에 더해 로봇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생산량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으로 전 세계를 선도해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관계자들도 KF-21 공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공장은 1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크론 단위의 초정밀 가공이 가능한 세계 유일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창원 공장에 들어서면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로봇들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인문 로봇이 지나가는 광경을 지켜보며 로봇이 사람들을 알아서 피해 다닌다고 했습니다. 숙련된 인력들이 할 수 있다는 용접을 이 공장에서는 로봇이 전담하고 있는데 50% 수준이었던 로봇 용접을 최근에는 70%까지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KE 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 공장에서도 현대차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엄청난 속도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갑차의 경우 9개의 조립 공정을 거치는데 자동차 생산 공장처럼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턴오버 장치를 이용하면 무거운 차체를 180도 뒤집어 하부 작업을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생산 노하우가 적용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한 언론은 한국의 KE 전차가 폴란드와 루마니아 1300대를 기반으로
유럽에서 총 3,600대를 팔아 레오파드를 능가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혈맹이라 불리는 루마니아에게 K 전차를 사라고 권유하고 지금 KEPL 기반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을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공동 개발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차세대 전차 개발을 두고서 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를 도입해 소외된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미 폴란드가 2년 전에 신형전 차 개발 사업에서 반독일 전선을 구축하여 동맹을 제안한 국가입니다. 만약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K 전차를 도입한다면 유럽의 전차 지형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루마니아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충돌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유럽 내의 정치적 군사적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산 무기가 유럽 표준으로 가는 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레오파드 2주기로 18대 구입하는 것을 포기했다. 노르웨이 매체 224. 노르웨이 언론 224는 노르웨이 비웨르나릴 그램 국방부 장관이 18대의 추가 맹크를 저렴하게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보수정당이 실망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2월 노르웨이가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54대를 구매 계약을 하고 이 계약에는 나중에 6월 30일까지 18대의 탱크를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레오파드 2의 가격은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협상된 가격으로 7월 1일부터 가격을 올린다고 했으니 저렴한 가격에 18대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르웨이가 이렇게 값싸게 18대를 추가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폴란드에서 K 전차가 빠르게 납품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단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노르웨이 육군 참모총장 영리크 크리스토페르센 노르웨이 육군 대장으로 이전부터 그는 노르웨이의 전차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는 새 전차를 구입하는 것은 기통성과 화력이 아닌 방어에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르웨이와 로켓 포병이나 헬리콥터를 먼저 구매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차가 필요하다는 군 수뇌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그는 결국 한국산 K 전차 구매를 권유했습니다. K 전차는 독일의 제한에 비해 저렴하고 빠르게 배송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지난해 계약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28대 고를 완료하고 2024년엔 56대, 2025년에는 96대를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군의 최종 권고를 무시하고 독일산 탱크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리크 크리스토페르센 대장은 분노했고 결국 값싸게 추가 도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독일산은 도입 가격이 비싸고 보수 유지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무엇보다 배송이 느리기 때문에 당장 노르웨이 육군 전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독일은 2026년부터 시작해서 2031년까지 연간 10대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독일이 제때 인도하지 못한 적이 많았기에 이마저도 그저 목표로만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당초 2025년까지 노르웨이의 전차 생산 섭비를 완공 후 생산을 개시해서 2027년까지 전차를 총 200여 대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군수뇌분의 말대로 K를 샀더라면 이 계획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레오파드의 가격이 대당 300억 원이 넘지만 K 전차는 반값이 14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K를 선택했더라면 레오파드 54대를 주문하는 돈으로 18대 추가를 넘어 총 108대를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번에 전차보다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공격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크리스토페르센 육군대장은 K 전차를 사고서 빨리 배치하고 이후 남은 예산으로 캐포와 할리콥터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독일산 레오파드 2 전차를 선택하면서 예산이 다 소요되었고 결국 추가 도입은 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폴란드는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드 2 전차 236대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폴란드는 K 전차를 빠르게 납품받아 전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일은 예비 부품을 제공하고 탱크를 수리할 때 너무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노르웨이군 수뇌분과 독일산이 아닌 한국산을 선택한 이유는 성능평가에서도 1위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납기와 유지보수에서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나라가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독일에서 들여온 중고 레오파드 EA 사전자 250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구형이어서 개량하려고 하자 독일은 당초 3,300억을 달라고 했지만 2015년에 갑자기 4,785억으로 올렸습니다. 그 와중에 정권 교체가 되고 컨소시엄 주체가 변경되면서 7,6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개량 비용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비용에도 2015년에 계약해서 2020년까지 레오파드 EA사를 폴란드군의 요구사항에 맞춘 레오파드 EPL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폴란드 국방부에선 2019년 연말까지 47대가 인도될 것이라고 했으나 2020년이 돼서야 레오파드 EPL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는 무려 3년 반이 밀린 2023년 7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개량을 맡은 라인메탈은 30년 된 구형기체의 이해가 부족해 납품된 레오파드 EPL 3시에서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참다 못해 독일산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한국산을 선택했습니다. 공동으로 전차를 사용하고 유지보수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럽 공동체만에서 아시아의 전차를 대거 수입한다는 것은 원래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대한 폴란드의 분노는 파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K 전차와 레오파드의 전차를 노르웨이가 공들여서 테스트를 진행해왔는데 이 결과는 노르웨이에게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폴란드에게는 선택에 있어서 좋은 지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드론이 무서워서 철망 우산을 쓴 러시아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폭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 전차의 피해가 늘어나자 전차 포탑 위에 우산처럼 생긴 철제 방어 장비를 설치하고 전차를 철망으로 감싸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방어 체계가 중요한데 한국은 빠르게 전달되는 K 전차 KEGF에는 지금 우리 군이 사용하는 버전을 주지만 2차 수출 계약으로 전달되는 KEPL에는 능동 방호 시스템을 장착한다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1년 자체적인 하드킬 방호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아직 양산단가 등을 이유로 K 전차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에 수출하는 전차에는 하드킬 방호 시스템을 넣을 예정이며 앞서 전달된 전자도 추후 개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긴급 소요분으로 빨리 납품된 전차나 자주포 등도 추후 개량할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해주면서 신뢰도를 높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 전차를 비롯해 K9 자주포 FA50 등을 대거 도입하면서 이제는 KF-21이 공동개발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의도네시아 조나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연체금 지불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제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를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산업이 의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니켈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면서 최소 127개의 니켈 광산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양은 전 세계 전체 생산량의 거의 90%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이 매체는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경우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는 당연히 폴란드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FA50을 도입하면서 파트너 한국이 KF-21 보라매의 개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나자카르타는 KF-21 보라매는 아직 개발 단계지만 아랍에미리트는 KF-21 보라매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UAE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소형 무장 헬기 LAH 등 한국산 항공 무기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한국과 UAE의 끈끈한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UAE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KF-21 보라매 공장을 방한하자 한국 네티즌들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아닌 UAE가 KF-21 보라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에게서 이미 천궁이와 천모를 도입한 UAE는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F-16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과 F-35 전투기를 구매하려다가 거절당하고 이에 대한 대만으로 급부상했다고 했습니다. UAE가 KF-21에 돈을 쓰게 되면 KF-21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 단가를 낮춰야 하는 KAI와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대형 호재가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오면서
이제는 그 역량과 노하우를 무기 순출에 쏟으면서 많은 나라들의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펼쳐지는 기념행사에 엄청난 한국산 무기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26일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데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고물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5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장거리 지대 공미사일의 SAM도 실물로 대중에게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보다 가장 기대를 모으면서 보는 순간 감격스러울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한국이 처음으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상공을 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는 순간입니다. KF-21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국군의 날 축하 비행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공군이 선보이는 공중 분열에 KF-21이 선두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F-35A, FA-50 등 6종의 21대의 전투기가 편대 비행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은 그동안 우리 기술로는 절대 만들 수 없다는 비관론과 엄청난 반대에도 한국이 만들어낸 한국형 전투기로 예상과 달리 엄청난 속도로 개발되고 전 국민 앞에 공개되며 지금 전 세계의 주목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KF-21 CJ-1호기 첫 비행 성공 이후 올해 6월 마지막 CJ-6호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양산 계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빠르게 개발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지금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는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KF-21대당 가격이 F-35보다 비싸다는 지적 이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개발비 확보와 더불어 수출 계약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더욱더 크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KF-21 공동개발을 노리는 폴란드와 UAE가 미묘한 신경전을 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4일 UAE가 KF-21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우리 측 국가안보실에 발송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UAE가 KF-21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직접 우리 측에 협력을 요청한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도네시아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UAE가 내면서 공동개발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UAE는 이미 한국과의 공동개발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어떤 나라보다 잘 알고 있는 국가입니다. 2017년부터 일본이 독자 개발에 자랑하던 CE 수송기 도입을 추진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자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함께 다목적 수송기 국제 공동개발 사업을 계약했습니다. 총 개발비가 수조 원, 양산비가 수십조 원인데 UAE는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UAE가 인니를 제치고 1차 개발에서까지 분담금을 내겠다고 나오자 인니도 당황했지만 폴란드가 조급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지난해부터 KF-21 개발 과정을 주시하면서 도입을 검토한다고 말했는데 장기간 분담금을 체납한 인도네시아 지분을 인수하고 블록이부터는 공동개발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공개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자리에 UAE로부터 먼저 제안이 들어왔고 그렇게 되면 폴란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블록이 사업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UAE는 미국에게 F-35 주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체크메이트에 투자해 공동개발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본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스텔스기 보유를 꿈꾸는 UAE는 분명 KF-21 블록이 .3까지도 함께 하려 할 것이기에 폴란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UAE 소식이 나오자 바로 폴란드에서도 중요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는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말을 빌어 폴란드에 다목적 편대가 2개 더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신형 군장비 계약을 묻자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다목적 항공기로 구성된 최소 2개 편대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또한 어떤 종류의 비행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4개의 회사가 폴란드를 위한 추가 비행기 2개 편대, 즉 32기의 전투기에 대한 계약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F-15EX, F-35A, KF-21 4개의 기종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푼은 서유럽 생산 라인의 전투기만 신속하게 배송될 수 있어 문제가 있고, F-15EX는 유럽의 설계보다 구매 비용이 더 비싸고, F-35나 F-16은 배송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 블록1은 현재 개발 중이라 제외되지만 장기적인 협력이 고려되고 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한국이 KF-21 블록 1 개발에 성공하고 블록2까지 만들어낸다면 이것이 가장 적합한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32기의 KF-21을 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려면 우선 UAE와 경쟁에 인도네시아가 빠지는 공동개발국의 자리를 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지금 UAE의 제만을 집중 보도하며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지난 14일 UAE가 투자 비용을 즉시 지불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매우 놀랍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KF-21을 공동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인 AESA 레이더 기술을 안 주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이 합의 내용과 달리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탑색 추적 장치 IRST 등 첨단 핵심 기술 이전에 인색하다는 내용의 언론 플레이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비난하기 때문에 지불이 늦어진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공동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기술을 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생패를 부리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4일 한국이 주지 않는 AESA 레이더를 중국에서 사서 J-20A 사레이서를 탑재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한국이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는 KF-21 대신 중국산 5세대 J-20의 AESA 레이더 기술을 채택할 수 있다며 중국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UAE와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체하려 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인도네시아가 당황하는 듯한 기사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14일 UAE 논란 해결 및 KF-21 보라매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부채를 한국에 지불하기 위해 기관 설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긴급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6월 30일까지 약속한 미납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는데 UAE가 KF-21에 직접 협력하겠다는 서한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KF-21에 미납된 분담금을 갚기 위해 기관까지 설치한다고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한국 KF-21에 그려진 공동개발국의 국기가 조만간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선택한 4세대 전투기 라팔과 F-15EX를 구매한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폴란드도 한국산이 아닌 F-15EX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제넘는 훈수를 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와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결코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 블록 74.5세대라 불리며 사실상 맘만 먹으면 스텔스 기능을 제대로 넣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록 3에서는 마하이 이상의 완전한 F-22 수준의 스텔스기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블록 1.2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KF-21에는 미국산 엔진을 쓰기 때문에 당장 미국 전투기 수출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어 이를 쉽게 허용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에게 KF-21을 팔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엔진을 공급하는 미국이 반대하면 한국은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엔진 국산화를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방사청은 15,000파운드 포스 IBF급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기연은 현재 방사청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용 엔진의 성능 개선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1만 IBF급 엔진 개발도 가능하다며 1만 LBF급 엔진은 25,000 LBF급 엔진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15,000 LBF급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4만 LBF급 엔진 개발도 노려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400K 엔진의 최대 추력은 22,000 LBF이기에 무인기용 엔진이 먼저 성공한다면 KF-21에 달 수 있는 엔진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투기 엔진은 미국과 영국의 독점 시장으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출력의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엔진 개발에 쓰는 돈과 인력이 선진국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와 군, 그리고 엔진 시장에서 국산화를 이뤄낸 한국의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9,800대의 항공 엔진을 생산하고 누리호 엔진을 전량 담당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 엔진 핵심 소재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한화는 지금 KF-21의 심장 미국산 F414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KF-21에 들어가는 한국산 엔진 개발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사업 영역을 확장해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인기 가오리에 들어갈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이 목표인데 이것이 성공하면 유인기까지 노릴 전망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한국이 KF-21을 만든다고 하자 핵심 4개 기술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은 한국을 무시하며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불과 7년 만에 이를 해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 기술자들은 한국의 KF-21 개발에 처음에는 실현이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가 한국에 와서 조립 공장 현장을 보고서는 미라클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과정을 보는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과 동남아 나라들은 과거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못 만들었던 이유를 한국이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재산만 2,500조 원에 이르는 사우디의 차기 국왕 빈 살만이 한국을 방문한 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건만 여전히 한국에는 그의 흔적이 많이 남았습니다. 비공식 세계 1위 갑부가 다녀갔다는 그 기억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불과 20시간 머물고 떠났지만 그 짧은 시간 그는 숱한 이슈를 남겼죠. 가령 20시간 동안 사용할 식기 1억 원어치를 새로 사들였다거나 1박 200만 원 로열 스위트룸을 포함 총 400개의 객실을 예약한 것이나 삼성, SK,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 CEO들을 잔뜩 불러놓고 꿈이 무엇이냐? 물어봤다는 소문이나 40조 원 돈 보따리를 풀고 갔다는 점 등등. 20시간 방문 사이 그는 많은 이슈를 남겼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한국에 푼 40조 원짜리 돈 보따리가 네옴시티라는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현실화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런데 본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헷갈릴 만한 것이 있어 하나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방송이나 신문에서 그에 대한 기사를 다룰 때 빈살만이라고 칭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칭하는 것이 익숙한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익숙해져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하자면 그의 이름은 빈살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기사 처음에서는 모하메드 빈살만으로 이름 전체를 표기한 후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라고 표기했습니다만 빈살만은 사우디 왕세자의 성이 아닙니다. 그의 본명은 모하메드 빈살만 빈 압두라지즈 알 사우드로 이를 줄여서 모하메드 빈살만이라고 부릅니다. 아랍어에서는 본인의 이름, 선대 이름, 가문 이름 등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의 이름에서 아래이아 이은 가문, 빈비는 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풀어보면 사우드 가문의 압두라지즈의 아들인 살만의 아들 무함마드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표기 이후에는 모하메드 왕세자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빈살만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 모하메드는 그 즉위 과정에서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왕세자에 오른 것 자체로 기적입니다. 1932년 사우디아라비아가 건국된 이래 그가 왕세자로 책봉되던 2017년까지 초기 국왕인 이븐 사우드의 아들들이 왕세자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븐 사우드는 자신의 후계를 부자 계승 왕세자이 아니라 형제 계승 왕세제후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모하메드의 아버지인 알 사우드는 이븐 사우드의 25번째 아들로 올해 나이 86세입니다. 그렇게 90년이 지나 최초로 형제가 아닌 아들 세대로 차기 왕위가 계승됐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모하메드인 겁니다. 초대 국왕은 총 45명의 아들이 있고 공주를 포함한 그들의 전체 자손은 7억 명을 넘습니다. 서자까지 포함한다면 약 15억 명이 넘는데 15만 1의 경쟁률을 이기고 왕세자에 책봉된 것이 모하메드입니다. 어쨌든 왕실의 모든 재산을 국왕이 소유하는 사우디의 특성상 이 500조 원의 전체 재산이 모하메드의 재산이 됐는데 미스터
에브리싱이라 불리는 모하메드가 군침 흘리며 탐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말이죠. 가끔 사진에 등장한 모하메드의 사진을 보면 1만 5천 대 1의 피 튀기는 경쟁을 넘고 왕세자가 된 남자가 맞나 싶을 만큼 사람 좋은 너털웃음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겉모습만 보자면 상당히 친근하지만 그는 왕세자에 오르기 위해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왕이 계승 서열에서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던 사촌형을 친위 부대를 이용해 감금한 후 왕세자 자리를 빼앗았으며 왕세자가 된 이후에도 자신에게 도전할 만한 수백 명의 잠재적인 정적을 전부 호텔에 가둔 후 재산을 몰수했죠. 2016년에는 사우디 성직자 47명에 대한 집단 처형 의혹, 2018년에는 미국에서 꾸준히 사우디 정부를 비판하는 칼럼을 써오던 카슈꾸지를 제거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피 튀기는 싸움 끝에 왕세자에 오른 그가 한국에 왔을 때 상당히 의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11월 중순이었던 덕분에 대통령 관저에도 짙은 단풍이 피었죠. 그런데 붉은빛 단풍으로 물든 한국의 가을 정취에 푹 빠진 그는 할 말을 잃은 채 연신 뷰티풀만 외쳤다고 하는데요. 세계 1위 부호가 낭만에 빠졌던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태어나고 자란 중동 지역은 남쪽 끝 오만을 제외하고는 열대야자나 선인장을 제외하고는 푸른 나무를 구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푸른 잎이 없으니 가을이 되어도 붉게 물든 단풍을 볼 일이 없습니다. 이 500조 원의 재산을 가진 모하메드라고 하더라도 자연의 이치를 바꿀 수 없다 보니 어쩌면 그는 자신이 수백조 원을 들여도 가질 수 없는 그 붉은색 단풍에 넋이 나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원래 인간이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에 더 큰 매력을 느끼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모하메드가 한국에서 통째로 사가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 아니 기관인데요.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 러시아의 모든 수출에 상당한 제동이 걸렸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간 러시아 무기에 의존하던 중동에서 국내 방산업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겼죠. 그런데 이미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한국 무기를 상당히 수입하던 국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말 국방부 장관을 겸하던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국을 방문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약 10건의 양해각서에는 국방 획득 및 산업, 연구, 개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MOU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하루 뒤 그는 관계자들에게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미 계획된 발언입니다. 왜냐면 그가 방한하기 며칠 전 먼저 한국에 도착한 사우디 고위급 간부가 있었으니까요. 아흐마드 군수산업청장인데 모하메드의 명을 받은 그는 며칠 전 한국형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상태였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석유에서 탈피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완전히 탈바꿈할 계획으로 비전 2030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 중인데 그 중에는 사우디 국방력 강화를 위해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자주 국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사우디의 정책을 지지할 리는 만무하고 가까운 한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의 계획을 들은 한국 정부는 대통령 전용 헬기를 내줬고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왕세자 일행은 도착 직후 무기 등에 대한 주요 현황을 살펴보고 무기 연구 및 시험시설, 유도무기 전시실 등과 함께 K-21 보병 전투차,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K-30BO 자주대공포,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모하메드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통째로 살 수는 없나? 라는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본인도 알고 있고 그만큼 ADD가 매력적인 연구소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겠습니다만 그의 재산 수준을 봤을 때 진심이 담긴 농담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은 사실 사우디가 사우디판 ADD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언급했듯 사우디는 자주 국방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ADD를 롤모델로 하는 무기 연구개발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1960년대부터 자주 국방을 천명한 후 단기간에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해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사우디의 무기 개발 역량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만약 사우디가 ADD를 롤모델로 하는 무기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무기 수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협력 관계가 구축됩니다. 왜냐하면 무기는 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전 응용, 유지 보수에도 노하우가 필요하고 수출할 때도 원천 기술 보유국과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하메드 왕세자가 진심을 다해 좋아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산 게임인데요. 그는 가끔 자신을 소개할 일이 있을 때 나는 비디오 게임과 함께 자란 첫 세대라고 소개하고는 하는데 콘솔 게임인 플레이스테이션 PS과 액티비전 FPS 게임 콜 오브 듀티를 즐길 만큼 게임 사랑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는 그가 이제 즐기는 것을 넘어 게임 회사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가 주도하는 사우디 국부펀드 PIF는 최근 국내 게임사들을 펀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벌써 3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는데요. 2022년 초 넥슨과 NC소프트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했는데 넥슨의 경우 7.09%로 4대, NC소프트의 경우 9.26%로 2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승리의 여신 니켈을 개발한 시프트업을 방문한 사우디 투자부는 필요한 인프라를 모두 제공할 테니 사우디아라비아로 회사를 옮기지 않겠느냐? 는 제안을 하기도 했고 펄어비스와 네오위즈 등은 PIF의 투자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요. 젊은 나이에 국가 경영을 시작하게 된 그가 비전 2030 정책을 통해 사우디를 탈바꿈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만 게임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2020년 기준 사우디는 480만 명의 전체 인구 중 절반이 30대 이하로 젊은데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반면 문화적인 특성상 놀이문화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자는 국가 역사상 최초로 여성에게 운전을 허용했고 종교적인 이유로 폐쇄됐던 영화관을 35년 만에 부활시키고 BTS 등 해외 가수들의 공연을 승인했습니다. 이렇듯 문화개방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게임과 e스포츠 등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넉넉한 실정이 못 됩니다. 2022년 기준 약 65%에 이르는 이 350만 명이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하메드는 사우디를 게임 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며 50조 원의 투자 계획을 이미 선언했습니다. 다만 사우디에는 현재 영업 중인 게임사가 고작 24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의 회사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더구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도 태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개발 선진국인 한국 기업에게 전부 옮겨오라는 제안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하메드 왕세자가 비전 2030 정책을 위해 한국 기업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